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 시행업의 1탄에 이어서 부동산 시행업의 변화 2탄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금융을 보면 2000년 이전에는 상업은행 중심의 PF가 대세였습니다. 그래서 신한은행이나 우리은행이 현대건설이나 대형건설사 등의 연대본직을 전제로 건축비를 PF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형 시공사 위주로 부동산 PF가 일어났고, 그리고 2000년부터 2010년에 IMF 금융위기를 겪게 되면서 빠른 회복을 위해서 정부에서는 경기를 부양해야 되는 정책이 필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축은행 중심의 PF가 시작이 됐었고, 이때부터 시행사들이 막 난립하기 시작했었습니다. 2000년도에는 우리나라 부동산 PF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는데, 가장 큰 이슈였던 2004년에 굿모닝 시티가 발생을 했고, 수분양자들의 피해가 심각해지자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모든 수분양자들은 관리형 토지신탁이라는 것에 의해서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법이 제정이 됐었죠. 그런데 이제 이 저축은행 중심 PF가 되면서 적은 자본으로 저축은행들이 막대한 이자 비용을 물리게 하면서 PF를 시작을 했고, 그게 분양이 안 되거나 배임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면서 부동산 PF가 좌초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축은행 사태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0년에서 2019년 사이에는 자본통합법이 완성되면서 그때부터 증권사 PF가 대세를 이뤘습니다. 그러니까 상업은행들도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BIS 기준으로 부동산 PF가 위험자산이 되니까 부동산 PF에 적극 나설 수가 없던 거죠. 그런 와중에 이 부동산 PF나 경기부양 정책을 쓰려고 하다 보니까 증권사가 전단체를 발행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형태를 가능하게 하는 자본통합법이 통과된 거죠. 이 자본통합법이 통과되고 나면서부터 이때부터 정말로 증권사 PF의 르네상스 10년이 도래한 겁니다. 그리고 정부의 부동산 경기 부양 정책이 있었습니다. 뒤에서 설명을 하겠지만 GDP 성장을 끌어올리는 데는 부동산 부양 정책만큼 좋은 게 없어요. 왜냐하면 건축업이 노동 유발에 대해서 가장 높은 효과를 가져오는 그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부동산을 부양해서 GDP의 수치를 높이는 것에 대한 유혹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 부양 정책을 쓰다 보니까 반면에 가계대출이 급격히 늘어나는 부작용이 생겼죠. 그래서 이 자본주의라는 경제의 특성에 대해서 우리나라로 예를 들면 1965년부터 1990년까지는 18.5%의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 18.5%의 성장을 기록했다는 것은 뭐냐면 굉장한 경제 발전이 일어나다 보니까 지으면 팔리고 만들면 소비되고 생산하면 소비되는, 그래서 또 투자가 일어나는 그런 고성장 시대. 개발도상국의 전형적인 예로 1990년도까지는 18.5%를 성장했습니다. 그 다음에 1990년부터 2000년도까지는 6.7%를 성장을 했고, 이 6.7%를 성장하게 되면서 이제 더 이상 짓거나 더 이상 만들어도 팔리는 게 정체되는 시기가 도래한 거죠. 그리고 2000년부터 2010년까지는 4.2% 정도를 성장했습니다. 그렇게 조정 국면에 들어서고 2010년부터는 3%대로 계속 경제 성장률이 하락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자본주의 시대에는 어쩔 수가 없는, 기본적으로 새로운 것이 없으면 생산을 해야 되고, 그로 인해서 자본주의가 발전하는데 너무 많이 생산하고 공급이 과잉되면 둔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3% 시대를 가져가는데, 사실은 나이 드신 분들은 예전에 고성장 시대에 대한 향수가 있어서 그렇지만 실제로 보면 우리나라가 2%대의 경제 성장을 가져간다는 건 지극히 정상적인 겁니다. 그걸 자본주의 시대에서는 역설적으로 넘어서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부동산 시행업에 있어서 중요한 게 이 분양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부양 정책으로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고 일가구 주택도 안 하고 다양한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GDP를 높이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실수요자들 입장에서는 내 집 마련의 꿈이 있었습니다. 집은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실수요자하고 투기 세력이 같이 혼재하는 상태입니다. 우리나라가 자가 비율이 54%입니다. 이것도 전국이죠. 그런데 서울은 44%, 수도권은 48%예요. 외국의 자가 비율이 거의 70에서 80%까지 이렇게 높은 거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자가 비율이 54%라는 건 굉장히 낮은 수치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46%는 뭐냐? 일가구 주택이나 갭 투자와 같은 투기 세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부동산 시장이 투기 세력과 실수요가 혼합된 그런 시장입니다. 그래서 가계부채가 아주 높은데, 이 가계부채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경기부양 정책을 하게 되면 내가 집을 사야 되는데 집을 살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은행에서 마구 대출을 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LTV가 200에서 300%까지 대출을 해줬고, 미국도 금융위기 당시 100%에서 200%까지 대출을 했다는 거죠. 이러면 가계부채가 커지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GDP 대비 100%에 해당하는 가계부채입니다.
이 가계부채 증가 속도는 제일 빠르고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30%가 넘는데 이게 전 세계에서 1, 2위를 다투고 있는 겁니다. 이 가계부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면 지금 우리나라 GDP 2020년 기준으로는 1800조입니다. 그런데 1995년부터 2003년까지는 GDP 성장률하고 주택시가총액이 성장률이 거의 같았어요. 그래서 이 기울기를 계속했다면 주택시가총액이 4천조 정도 됐습니다. 주택시가총액이라는 건 아파트를 포함한 모든 주거에 대한 총시가총액이죠. 그런데 2020년에 주택시가총액이 5,700조가 됐어요. 이 차이가 1,700조라는 거고 4천조라는 가치가 5,700조로 부풀려졌다는 것은 바로 가계부채에 의해서 부풀려졌다는 거죠. 이 1,700조가 결국엔 가계부채란 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굉장히 위험한 수준입니다. 우리나라 정부 부채는 GDP 대비 말이 많지만 40% 이하입니다. 그게 정상이죠. 그런데 기업 부채는 GDP 대비 한 80% 정도 됩니다. 그것 또한 극히 정상입니다. 그런데 가계부채는 보통 60에서 70%가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거의 100%가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 가계부채가 전 세계에서 보는 우리나라 금융대란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인구와 부동산을 보면 우리나라 연도별 출생수를 보면 81년부터 85년까지는 80만 정도 태어났어요. 그러다가 86년부터 90년도까지는 급격히 20%까지 하락합니다. 그리고 91년부터 95년까지 다시 성장하다가 96년부터 2000년도까지는 다시 좀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단 한 가지 단적인 예로 80년도 이전에는 연간 100만씩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80년도에서 90년도 사이는 평균 80만 정도가 태어났고 그 다음에 90년도부터 2000년도 사이는 60만, 그 다음은 40만, 그 다음에 30만, 2020년부터는 연간 20만 정도 태어납니다. 이렇게 감소가 되고 있는데 사실은 35에서 42살 사이가 부동산 실수요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42살까지 나이인 81년도생들이 20% 정도 감소하게 된다는 거죠. 향후 2025년까지. 그래서 실수요자들이 부동산 시장에서 20% 정도 감소를 한다고 예측을 합니다. 앞으로 그래서 부동산 적극 매수층이 향후 5년간 20% 정도 감소를 합니다. 부동산 분양성도 그러면 20% 정도 감소하겠죠. 그리고 지금 매수에서 임대로 선진국화되는 인식이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즉 리츠 등 투자 성향의 변화가 되는 거죠. 직접 투자에서 간접 투자로 이런 것처럼요. 그래서 부동산이 급격히 양극화될 겁니다. 앞으로. 그래서 실수요자들도 줄어들고 살 수 있는 사람들도 줄어들다 보니까 비싼 지역은 더 비싸지고 나머지 지역은 계속 가격이 하락하는 추세를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특정 지역 이외의 부동산은 앞으로 극심한 부진을 겪고 있고 그리고 지방은 앞으로 미분양 사태가 발생이 되고 빈집들도 계속 늘어가는 사태가 이 분양세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정리를 해보면 예전처럼 지으면 팔리던 시대가 이제는 아니에요. 공급이 너무 많이 과잉됐습니다. 서울의 한 98%, 그 다음에 이미 주택 공급률은 전국적으로 106%가 넘었어요. 그래서 세대별로 한 세대에 한 집이 있고도 남는다는 거죠. 그리고 적은 자본금으로 금융조달을 하던 시대도 역시 끝이 났습니다. 요즘은 증권사들도 자기 자본을 5% 이상을 요구해요. 토지 계약만 가지고 부동산 시행업을 하던 시대는 이제 끝났다는 거죠. 그리고 기본적인 수분양자들의 자산 투자 방식이 변화가 됐습니다. 옛날에는 직접 투자해서 집을 사고 어느 정도 집값이 오르면 팔아서 매각 차익을 얻었는데 요즘에는 니치가 발달하다 보니까 간접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안정적으로 5% 정도의 수익을 내겠다. 이런 것들의 이유로 부동산에 대한 저하에 대한 투자 방식의 인식이 변했다는 게 역시 또 부장성을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또 주택인식 또한 더 선진국화되고 있어요. 예전엔 소유였는데 이제는 자꾸 임대로 인식을 한다는 거죠. 예전처럼 지으면 팔리던 시대가 아니고 이젠 공급이 많아지고 수요가 줄어들었다. 적은 자본으로 금융조달한 시대가 아니다. 자산 투자의 방식이 변화가 되었다. 그리고 주택인식에 대한 인식이 선진국화되었다. 결국은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이 분양성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전처럼 짓기만 하면 살 사람이 있었던 시대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나 적은 자본으로 토지만 가지고 오면 금융조달해서 PF를 해주겠다. 절대로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다 보면 증권사들이 자금을 상환받지 못하고 물리는 사태가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젠 증권사들도 서울에만 하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결론적으로 일확천금의 부동산 시행업은 이제 끝이 났습니다. 앞으로 10년 동안은 부동산 시행업 자체가 지난 10년간 완전히 다른 형태의 모습을 띠게 될 겁니다. 오늘은 부동산 시행업의 2탄, 시행업의 변화에 대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럼 다음은 어떻게 하는 부동산 시행업이 바람직한지, 부동산 시행업의 미래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